네, 안녕하세요. 세는 탈출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기업들이 잘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적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미국의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 중국산 재료를 사용했더라도 최대 하나 1,000만 원 정도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배터리를 한국에 내준 셈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 한미 관계가, 한미 동맹이 정말 초특급 동맹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그 상징적인 사건이죠. 리트머스 혹은 나침반입니다. 이 한미 동맹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게 돼 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특히 이 공의 상당 부분이 역설적으로 시진핑과 김정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이번에 3연임 했을 때 뉴욕타임즈에서 땡큐 시진핑이라고 그 평론이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글을 쓴다면 땡큐 시진핑, 땡큐 김정은, 그렇게 김정은한테도 마땅히 공을 좀 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해 차별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배터리 관련 세부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가공해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 최대 7,500달러, 우리 돈 약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한 2, 3년 일단 유예를 받았죠. 2025년까지인가 유예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중국산 재료, 사실 중국도 그걸 내부에서 직접 채취한 거일 수도 있고, 니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니켈 광산마다 쫓아다니면서 중국이 먼저 침발라서 가공 공장 만들고 뭐 이런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해결을 하고 이제 재료부터 그 니켈 정년 이런 거부터 전부 이제 그 한국이나 서방 기업들이 하는 방식으로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죠. 근데 그 시스템이 세팅될 때까지는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서도 오케이다 이렇게 된 거니까 네, 아주 그 잘 된 겁니다. 사실은 엄청 잘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이 배터리나 전기차 가지고도 한국과 이제 미국 사이에 좀 어깨 싸움이 있었잖아요. 이제 반도체에서도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깨 싸움이 좀 있죠. 미국이 이제 3월 초에 반도체법 세부 규정, 이거 어떤 분이 가이드라인이라 그러시는데 이게 가드레일입니다. 가드레일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세부 규정에서 이제 무리한 요구, 예를 들어서 영업 기밀에 해당하는 원가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뭐 수율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회사들이 이제 머리를 극적극적 긁는 거죠. 이걸 그 몇 푼 받으려고 이거 보조금 신청해야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월 중순에 한국에서 이제 어깃장을 질러버렸죠. 삼성전자가 3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걸 비롯해 가지고 약 400조 원을 들여서 용인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어깃장을 했고, 그리고 엊그저께는 이제 3월 30일 날 반도체 지원법이 통과를 했죠. 뭐 이 정도 어깨 싸움을 심하게 벌려도 한미 반도체 동맹은 결국 여전히 순항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이제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한테 뭔가 불리한 게 있다, 부당한 게 있다, 그럼 우리가 어깨 싸움으로 툭 밀어서 그걸 항의를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고, 그게 또 미국 쪽에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또 다른 그 대응이 있고 이러면서 이제 풀려가는 그러한 식이죠.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고 한 고비고비마다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잡아 죽이려 그런다든지 뭐 반미 감정을 가지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미국 사람들 또 원래 인간이 그렇게 게임을 하죠. 서로 간에 어깨 싸움을 툭툭 해가면서 서로 게임의 룰을 잡아가는 거잖아요. 예.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예. 여기서도 굉장히 심한 어깨 싸움이 있죠. 폴란드가 2022년 10월 28일 첫 원자력 발전소에 관해 미 웨스팅하우스에 건설을 요청을 했죠. 그 전에 이제 한국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뭐야? 그런데 그거는 폴란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국영 발전소고, 폴란드 이제 그게 뭐 국영 기업을 내세웠던 뭘 내세웠던 간에 민간이라고 표현되는, 거기서는 이제 그 다음 날이에요. 10월 31일 날 한국과 추가 원전 4기 건설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에 먼저 해서 미국 쪽을 좀 달래놓고 메인 게임은 한국과 풀고 이런 거죠. 이 한국은 이제 문재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및 SMR (Small Modular Reactor) 소형 모듈식 원자로 기술을 유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건 또 뭐랑도 관계가 있냐면 이 폴란드에서 이렇게 한판 붙기 전에 그로부터 5개월 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비즈니스 협력 동맹이 맺어졌었죠. 바이든 미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서. 즉 이렇게 여기서도 보듯이 우리가 이제 배터리에서도 어깨 싸움 하는 게 보였고 거기 이제 기업이 직접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반도체 싸움에 반도체에서도 어깨 싸움을 했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서는 이제 폴란드에서 보이듯이 이제 정부 사이드와 정부 사이드 사이에서 어깨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뭐 다 이렇게 풀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오늘 좀 이렇게 주마간산격으로 살펴보면서 이 초특급 한미동맹이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여쭙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 참 이쁘게 생긴 이 지도를 만들어서 잘 싸먹고 있죠. 또 무기 수출에 있어서도 협력 조정 경쟁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이제 한미 사이에 무기 수출 시장에서 좀 경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한국이 이 레이더 등 감시 정찰 쪽에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고 그 감지된 거를 해석해내는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미국보다 몇 단계 낮아요. 아직 수준이. 경험이 별로 없죠. 미국은 레이더를 만들어서 그걸 해보기 시작한 2차 세계대전 때부터 했는데 미국은 역사가 자기 레이더 만들어서 들여다보기 시작한 그 역사가 미국은 몇 년이야? 한 80년 가까이 되죠. 우리는 뭐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이게 쌓여져 있는 짬밥이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급속히 이제 쫓아가니까 레이더 등 감시 정찰 쪽에서 미국 제품하고 쫑이 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미사일을 꽤 잘 만들잖아요. 지금 미사일을 상당히 잘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든지 뭐 천궁과 같이 이제 탄도탄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항공기에 대한 요격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미사일들이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전투기에서 날리는 단거리 공대공 이건 우리가 꽤 잘 만들 것 같거든요. 뭐 그 다음에 뭐 보병에 들고 다니는 탱크 잡는 미사일, 보병에 들고 다니는 비행기 잡는 미사일, 뭐 신궁, 현궁 이런 것들, 뭐 온갖 것들을 우리가 미사일을 꽤 잘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국과 이제 경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투기에서 우리는 이제 미국이 만들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전략 폭격기인 B-21이라든지 미 공군이 하고 있는 미 공군 NGAD 혹은 미 해군이 또 따로 하고 있는 미 해군 NGAD. NGAD는 이제 그 차세대 6세대 전투기입니다. 이런 것들에서는 한국이 별로 게임이 안 되죠. 게임 자체가 안 되죠. 그거 개발하고 뭐 운영하고 이게 우리 국방비 전체보다 큰데. 비행기 한 대가 뭐 조 단위까지 육박하는데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 비행기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드급 전투기, 로우급 전투기, 뭐 그 FA-50 또 KF-21 이런 데서 앞으로 쫑이 좀 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내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제너럴 다이내믹 같은 회사를 상대로 뭐 장갑차라든지 자주포, 그 다음에 미국 국내 시장에서 록히드 마틴과 손을 잡고 T-50, FA-50을 훈련기로 뭐 몇백 대를 팔려는 그런 움직임. 거기서 이제 경쟁이 붙고요. 또 그러다 보면 이 군수 산업이 이게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요.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같은 회사, 이거 이탈리아 회사야, 영국 회사야, 좀 헷갈립니다. 그 다국적 기업으로서 군수산업 쭉 했던 데들이 쫙 모인 데예요. 그러면 레오나르도 같은 데가 뭘 개발한다?
그럼 또 미국이랑 손잡고 또 영국의 BA가 뭘 개발한다. 그럼 또 미국이랑 손잡고 뭐 노르웨이의 무슨 뭐 콩스버그가 뭘 한다. 또 미국이랑 손잡고 뭐 이런 식이에요. 다 자기들끼리는 잘 통해 이게. 엄청나게 잘 통해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빠락빠락 자기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면 결국에 가서는 어느 시점이 가면 미국이나 유럽의 내노라한 군수 산업이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그러죠. 이미 롱마가 일부 부분적으로 FA50에 관해서 카이랑 손을 잡았고 또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이 미국 유럽의 군수 산업과의 파트너십이 앞으로 꽤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럽, 인도, 동남아, 호주 등 반중 전선에서 가성비 갑 무기를 신속 공급하는데 참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죠. 또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지금 나날이 느슨해지고 있는 중동. 중동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2015년 이전만 해도 셰일 혁명 이전만 해도 미국이 중동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은 이제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한 발 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필사적 결사적이질 않아요. 물론 중동을 미국이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네, 그 왜냐면 세계의 그 석유가스 에너지 공급 라인이니까 당연히 포기 안 하죠. 미국과 관계가 그러나 느슨해져 가고 있다고요.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이제 그 석유가스 경쟁국이 돼 버려요. 그러면 그러한 중동을 그래도 친미 진영 안에서 유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한테 야, 너희 보기 싫어라고 사인은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보내려고 하는데 러시아 무기를 쓸 수도 없고 중국 무기 쓰자니까 좀 허접한 데다가 그것도 너무 많이 쓸 수 없고 그러니까 한국 무기를 쓰고 뭐 이런 거죠. 친미 진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는 뭐 이런 역할들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하자면 무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배터리나 또 앞서 살펴봤던 반도체와 같이 아주 복잡한 그런 협조 경쟁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엮여 있는 이런 게임을 한단 말이죠. 이제 한국이. 자, 이런 상태에서 이 한미동맹 70주년인데 이게 이제 서로 상대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상대방의 소중함과 또 상대방의 그런 특질 또 정신 이런 걸 서로 인정하는 이런 게임으로 이제 성숙해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첨단 먹거리에서 그러니까 배터리 뭐 전기차 반도체 뭐 원자력 거기서 이제 경쟁과 협조가 있고요. 또 무기 군사 지정학에 있어서 경쟁과 파트너십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미국이 과연 한국에게 뭘 뜻하냐? 뭐 일단 우리는 거의 우리 국민의 70~80%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한국이 번영할 수 있는 동북아 평화, 그 다음에 앞으로의 북한 자유화, 그리고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리더. 물론 미국이 북한 자유화까지는 지금 퀘스천 마크예요. 미국은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한반도 분단을 선호하죠. 그리고 지금의 현상을 깰 뜻이 없죠. 우리도 그런 입장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단 우리는 이거 그대로 못 간다. 이거 뭔가 사단 벌어진다. 그때 북한을 자유화할 수 있는 찬스가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고 미국도 그걸 감지하지만 그걸 입 밖에 안 꺼내고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합이 맞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특히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반중으로 확 돌아버리고 중국을 제압 순치하겠다고 도니까 한국과 100% 합이 맞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리즘 3.0 시대에는 2.0에서는 이게 합이 안 맞아요. 미국은 한국을 자꾸 억누르고 한국이 걔들 관점에서는 사고치지 못하도록 중국이나 북한과 마찰을 심하게 일으키지 못하도록 한국의 손발을 묶었어야 돼요. 글로벌리스트 2.0 시대에는. 근데 지금 이 손발 다 풀어주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해제하고 뭣도 해제하고 다 풀어주고 있다고요. 자, 또 그런 한국 사람들이 보는 미국은 어떤 거냐. 미국은 짓궂으며 고약한 데가 있어요. 지들이 알아서 착하게 안 해. 우리 그냥 껍질 벗겨먹을 것처럼 덤벼. 그런데 그거를 딱 야 당신 왜 그러는 거야 하고 정확하게 버티면서 서로 어깨 싸움을 하면 그러면 또 금방 공정하는 게임을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처음에 딱 어깨 짚고 들어올 때, 우리 미국 형님 아니에요. 다 하시는 일이 다 100%다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올바른 방향이겠죠. 하면 사대주의자야. 친미 사대주의자야. 아니요. 미국 절대 그러지 않아요. 미국도 내부 사정이 복잡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있으니까 그냥 정확하게 버티면서 어깨 싸움 해야 돼요. 이게 잘한 게 뭐냐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려워지면 우리가 직접 핵무장을 하거나 그 전술핵을 배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가설적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그 다음에 미국의 핵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기획하고 공동 훈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가설적으로 하나 그렇게 툭 어드벌룬 던지는 거. 이런 게 이제 어깨 싸움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버티면서 어깨 싸움 하는 거죠. 야, 너희 말이야. 기억하시죠? 제가 백모세를 탈출해서 이런 일 벌어지기 전에 미국의 전략 자산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와야 된다. 미국이 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출장비라도 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 B1이 됐든 B52가 됐든 B2가 됐든 와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돈 안 주는데도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버티면서 어깨 싸움을 잘하면 공정하게 게임을 하는 나라예요, 저 나라가. 자, 그런데 이제 그건 한국에게 미국이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모습이냐? 이거 미국의 핵심 동맹 역할을 하는데 너무 이해가 잘 안 가는 수수께끼예요, 한국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 미국 사람한테 유럽 국가들은 이해가 돼요. 일본만 해도 이해가 돼. 싸워봤잖아. 한국 이러면 얘들 말이야. 한 60, 70년 전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우리가 보내준 저기 옥수수 가루하고 말이야. 탈지 분유 가지고 먹고 살던 애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퍼벅퍼벅 하고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 수수께끼죠. 첨단 미래 먹거리도 미국이랑 같이 파트너십으로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제압 순치 및 인도태평양 안보 시스템에서 우리가 린치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실존적인 위협 때문에 모든 걸 걸고 중국과 맞서야 되지만 일본, 대만, 호주 여긴 널널해요. 여기처럼 한국처럼 독이 안 올라 있다고. 그러니까 한국을 제대로 잡아놓으면 일본, 대만, 호주도 수준이 올라와요. 중국 제압 순치하는 저 안보 시스템에서. 한국을 놓치면 일본, 대만, 호주도 뿔뿔이 이제 수그러들면서 결국 중국판이 되는 거죠. 또 유럽 안보 시스템에서도 한국이 지금 아까 지금 제일 중요한 세 나라잖아요.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거기 이제 한국 무기 많이 깔립니다. 앞으로. 예. 그 다음에 중동 안보 시스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에 대해서 좀 싫다라는 메시지를 하고 싶은데 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점잖은 방식이 한국 무기 써버리는 거거든. 예. 그 다음에 인류 보편의 가치를 자기 스타일로 해석해서 전파해 주는 거. 아니 지금 가치 공유 국제 동맹 하자며. 그럼 가치가 공유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 가치가 어떤 식의 소프트 컨텐츠로 표현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기지. 차이나 디커플링을 하려면 결국 인도네시아에 공장 많이 들어가야 되고 베트남 많이 들어가야 되고 방글라데시 많이 들어가야 되고 인도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장 지러 다닐 때 일선에서 제일 잘 뛰는 나라.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핵심 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도대체 어떤 문화와 정신적 가치를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급속하게 성장한 거야. 그게 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수께끼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한테 한국은. 한국 사람한테도 한국의 정치가 수수께끼일걸?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찌하냐. 그렇게 되는 거지.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와중에서 미국과 이렇게 어깨 싸움 하라는 그 포인트를 딱 짚고 들어와 가지고 이제 유튜버들도 그렇고 무슨
조중동도 좀 그런 때 있고 오마이 한겨레 뭐 이런 데는 그러면 호들갑을 떨면서 미국과 무슨 결정적인 무슨 싸움이 나는 것처럼 해서 이제 미국이 우리도 일본처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렇게 떠들면은 우리는 또 의심이 있기 때문에 또 잘 먹혀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관점은 미국이 일본을 죽였다라는 주장이 과연 맞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일본 반도체가 미국 때문에 죽었나?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게 이제 1985년, 86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85년, 86년에는요. PC가 없었어요. PC가 뭐 정말 장난감 같이 나올 때예요. 85년, 86년이란 시점이. 아직도 전동 타자기가 주력일 때예요. 워드 프로세서를 많이 안 쓰고. 기계식 타자기나 전기 모터 타자기. 전기 모터 타자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의 당시의 반도체는 우리는 지금도 오락가락하지만 후지츠 같은 데가 IBM과 맞겨루는 대형 메인프레임과 슈퍼컴퓨터를 만들었었어요. 그때의 반도체의 최대 생산자, 최대 소비자는 누구냐면 IBM이었습니다. 메인프레임을 제일 많이 만드니까. 그래서 일본 반도체가 미국 때문에 죽었다? 이거는 조금 생각 좀 해봐야 돼요. PC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PC 시대가 이렇게 올 거라고 안 내다본 거지. 삼성전자는 PC 시대가 올 거라고 내다보고 PC 시대가 오면 메모리 같은 것들이 그런 조그만 것들이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봐서 거기서 질러가지고 대박을 친 거고.